나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말띠인데 77입니다. 제가 경기도 황해도 관할 장군이었던 모양이에요. 성제 이동희 선생이. 그런데 이 강화에 어느 날 갔는데 저녁에 어떤 작은 교회에서 남녀노소 사람들을 모시고 거기서 글을 가르치더라 이거죠. 그때 당시 이 성제 이동희 장군의 머리에 번뜩 서는 게 나타나.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배워야 살겠구나. 그래서 고종 황제한테 가가지고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서 보창학교라고 이름을 학교 교명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간판을 달고 그 강화도를 중심으로 교동 이런저런 섬에 가서 학생들을 모은 거죠.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거기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자기는 이미 서다에 가서 다 배운 건데 뭐. 그러니까 그 성제 이동이라는 분이 장군이 이 친구는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또 서울에 서울 한성사범학교라고 뭐 지금 서울교육대학 전신인지 또 서울대 사범대학 전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가서 공부를 하시고 4년인가 5년인가 소정교육을 받으시고 초등학교 교사 임명을 받고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된 거죠. 성제 이동희 그 장군이 독립지사인데 뭐 총독 뭐 미수 살인 사건 뭐 사건에 연루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인지 2년 투옥됐다가 나오셨는데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니까 할아버지한테 자네 그럼 나하고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자. 젊은 나이에 독립지사가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 같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주먹을 쥘 텐데 할아버지가 거부를 했다고요. 중국 땅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저런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뭐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되고 눈을 띄워주는 게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이다. 그 성제 이동희 장군이 자네 마음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그때 지어준 호가 송암이라 이게요. 소나무 송자에다가 바위 암자가 아니고 암자 암이다 이제. 소나무 숲속에 외롭게 있는 암자. 절개를 지켜서 일본 놈한테 굴하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라. 독립이 되면 다시 만나자. 이렇게 호를 지어주시고 그 성제 이동희 선생은 떠나시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때 그 후에겠죠? 그 후에 그 재생원의 광고가 눈에 띄어서 재생원의 교사가 된 거죠. 뭐 시각장애인들이 할아버지가 인천으로 이사 오시지 않고 서울에 계셨더라면 제가 그분들을 뭐 여러 번 뵙겠죠. 제 아버지 호들은 다들 잘 아시니까.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 후에 한두 번씩 다 인천에 내려오셔서 인사를 드려서 그분들이 그랬다는 거를 알고 있고 좀 젊은 시절에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기 직전에 고생한 분들이라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얼굴은 알죠. 뭐 전태한 선생이라든지 또 맹학교 초대 교장 이종덕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뭐 그분들은 뭐 저도 잘 알지만 제일 집안에 이제 잘 아는 분이 이상진 선생이라고 영어 선생이 있었어요. 난 그분이 영어 선생인지 뭔지도 저는 모르고 잠깐 저희 집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 이상진 선생이 또 원래 집이 인천이셨거든. 근데 이분이
영어를 엄청 잘하신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자마자 미 군정청이 또 우리나라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 할아버지가 군정청의 통역관으로 취업을 시켜줬답니다. 중풍, 고혈압 때문에 누워 계셨는데도 그러시면서도 이제 소위 어려운 말로 하면 통신교육이고, 그러니까 집에 식구도 없는데 할아버지가 머리가 저기 로라가 있거든요. 로라. 할아버지가 이제 가르쳐줘요. 로라에다가 책을 종이를 순서대로 끼고 로라를 돌리고 그다음에 제본은 이렇게 해라. 제가 제본을 해야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동인천역 앞에 우체국이 있었어요. 그 책이 부피가 크고 또 사이즈도 크고, 그런데 좀 더 이상한 건 그 우체국에 가서 발송을 하면 우편 요금을 내야 되잖아. 근데 공짜야. 저는 그게 얼마나 좀 창피한지, 아니 공짜로 주고 와야 되니까. 예? 뭐 책은 여러 권을 제가,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 통신교육이니까 전국을 내가 그런 책 보내달라면 그 책을 찾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위 통신교육이라고 하죠.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 시각장애인들만 있다면 거기다가 연락을 하고 무슨 책을 보고 싶으냐. 그런 그 우편엽서가 있더라고요. 우편엽서. 요만한 우편엽서가 있어서 어느 때 언제까지 책을 가져와라. 그렇게 또 책을 보내달라면 또 언제까지 보내주겠다. 그런 엽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다. 뭐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도. 그런데 제 아버지도 그러셨죠. 할아버지가 무슨 이런저런 일을 하셨다고 어디 가서 무슨 사회사업을 없네. 이 뻥끗도 하지 마라. 알겠지? 뭐 할아버지는 뭐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뭐 국민훈장도 받아야 하고 대통령 표창도, 저희 집에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아주 전혀야.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가 말하자면 손자 중에서는 제일 큰 놈인데 공부를 제일 못했어요. 학교가 갔다 오면은 한 학년 끝나면 다들 공부 잘했다고 우등상장 무슨 상장 할아버지한테 와서 다 자랑하고 그래. 난 자랑할 게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은 건, 나도 할아버지 생신 때가 되면 제가 이제 할머니가 다 부르는 거죠. 오라고. 뭐 한 40-50명 그렇게 마루에 앉으면 이제 할머니랑 어머니랑 다 식사를 준비를 하면, 우리 집에는 뭐 응접 세트도 아니고 그 옛날식 어떻든 뭐 이렇게 할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이런 의자가 하나 있는데 앉아서 할아버지 입이, 그때야 입이 벌어져. 할머니가 소개를 해요. 뭐 불고기는 어디쯤 있고 반찬은 뭐가 있고 이렇게 딱 하고. 그 잔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니까 6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50년대 어려운 때 60년대 초, 그때 할아버지가 꼭 무슨 심청이 아버지 만나서 눈을 떠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그냥 그 기뻐서 눈을 떴으니까, 그것처럼 인천이 서울 근처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오셔서 같이 할아버지하고 즐겁게 식사하는 거, 할아버지는 굉장히 그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뭐 점자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뭐 저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천만다행히 이 연대기를 보니까 해방 직전에 그냥 그게 다 뭐 일본 놈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정상적으로 정년퇴직을 한 게 아니고, 그 시대가 참 계속 압박을 들여오고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서 아마 서울에서는 해방되기까지 조선맹인사업협회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통신교육을 하고 시각장애인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셨고, 율목동 내려오셔가지고는 율목동이라는 인천시 그 율목동에 내려오셔서 대문에는 뭐 지금도 기억하는데 뭐 이만한 간판도 아니고 길이는 한 2m 그리고 폭은 뭐 요만한 폭에다가 대한맹인사업협회, 저희 집에 할아버지가 인천에서 살던 집에 그런 간판이 있었고, 대문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대문에 태극기 그린 원인은 뭐 이 집이 독립운동한 집이다가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태극기 그린 집이 어디냐 이렇게 옆에 사람들은 물어보면 저기 저 집이라고, 태극대문집. 그래서 저희 집에는 대문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어요. 제가 경진생 1940년생이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는 80입니다. 제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는 요 바로 이 교회 바로 밑에 이제 그 생가에 사셨고요. 우리 아버지가 1939년도 한 9월 말쯤 결혼하셨는데, 그때 결혼식 보라 이제 오셨다든지 이런 때 오시고 또 자주 내려오시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제가 인천중학교를 다녔는데, 인천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가 이제 1954년, 5년 뭐 이때쯤입니다. 그때 그 율목동 25번지 집 그 대문에 큰 대문에 태극 무늬가 이렇게 크게 있었거든요. 그 문간방에 제가 거기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뭐 모시고 산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이 거기가 이제 그 율목동 그 근처 그 큰 길에서 조금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왼쪽에 있는 집이거든요. 율목동으로 들어오다가. 근데 이제 거기를, 그 집은 엄청 컸어요. 그 안채고 근처가 사랑채가 있었는데 아주 큰 집이 되랬죠.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태극문 그려 있는 집이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극글을 그리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뭐 수시로 들어다니실 분들은 생신 같은 때는 뭐 전국 각지에서 하여튼 시각장애인으로 일테면 뭐 점자라든지 침이라든지 또 하여튼 그 한방계통으로 그 성공하신 분들이 하여튼 잡숫고 살만한 분들이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다니시지만 이제 생신이지만 뭐 전국에서 뭐 수십 명 뭐 한 200명 될 거야 아마 꽉 차게 오셔요. 하여튼 간에. 그러면 그날은 저희가 완전히 아주 그냥 찬밥, 우리가 손주인데도 우리는 완전히 찬밥에 그분들 세상, 시각장애인 세상이고, 그날은 우리는 완전히 아주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그때 그분들을 오면 가면 뵙긴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라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뭐 일일이 기억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훈맹정음 뭐 반포하고 또 점역하고 그러는데 힘을 많이 쓰신 분은 이제 하여튼 제일 큰 힘이 되신 것이 김경래 할머니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아주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가 점역하시고 그럴 때 성경도 읽어드리고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저 둘째 아들 박순태라고 그 아저씨가 점역하시는데 아주 일을 많이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이경희 여사가 그 이웃 동네 제자, 점역 한번 배보 갔냐 그래가지고 배셔서 점역하는데 많이 힘주신 분.
그런 분들도 이제 그때 돌아다니시고 뭐 혹 그러셨을 텐데 이경희 씨는 그때는 저보다 더 어렸을 테니까 그때는 잘 몰랐고 그분들이 이제 유명한 분들로 아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맹학교에 계시고 그러면서 점자 연구하실 때 이종덕 씨나 뭐 이런 분들 제자들이 대여섯 명이 모여서 결사체 조직하다시피 해가지고 숨어서 점자 연구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점역하시는 거를 저도 오면 가면 뵀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점자를 가지고 우리 영어를 가르치셔서 그건 이제 익히 뭐 알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그거 점자 만드셨다고 그러는 거니까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촉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셨다고 그러는 건 저도 나중에 이제 거의 책자를 봐서 알고 있었던 거고 직접 뵌 거는 뭐 점역 하시는 거 그런 기계 같은 거 있으셔서 거기서 이렇게 뭐 이러시고 그러는 걸 많이 뵙지는 못했어요. 저는 왜냐면 시간이 별로 저녁에나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뭐 교동 강화 인천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인물이라는 걸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참 대단한 분이시다. 하여튼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이 할아버지 생신 날이면 뭐 200~300명 하여튼 집안 그 집이 굉장히 넓었는데 그 집이 그냥 아주 그냥 시각장애인 천국이죠. 그날은 할아버지 생신은 완전히 새 세상. 그냥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없었으면은 무슨 강영우 박사라든지 뭐 이런 그 사람 그 양반 이외에도 뭐 박사 학위 받고 대학 졸업하고 그런 분들이 아마 200~300명 이상 된다고 그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다 뭐 무슨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뭐 남의 사주풀이를 해준다든지 또 뭐 의료 지식을 쌓은 사람은 뭐 뭐 침을 놓는다든지 부항을 뜬다든지 뭐 이런 거는 했겠지만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뭐 미국에 가가지고 뭐 대통령 교육 뭐 담당 뭐 보좌관이 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죠. 새 세상을 열어준 분입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정말. 나중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본인이 시각장애인이 될 뻔했더랬는데 다행히 그 시각을 회복하셔가지고 점자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으셨죠.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그 위인이죠. 아니 우리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위인이지만 뭐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우리가 저 세종대왕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마운 분일 거예요. 네, 82세. 우리나라 나이로 82세. 마누는 81세. 제가 인천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웃이었어. 박두선 선생님하고 이웃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딸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이웃에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 취직 시험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에 이제 할아버지가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오셨더라고. 저희 집에 오셔서 할아버지가 부르신다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갔는데 그때까지도 점자가 뭔지 뭐 맹인들한테 뭐 관심도 없었고 뭐 오직 이제 내 갈 길만 이제 저기 해가지고 생각했지 그 점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데 점자 기호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너 이거 한번 배워보지 않겠니?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호기심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호기심으로 이거 집에 이제 가져가서 공부하라 그러니까 그거 집에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보고 할아버지가 이제 그 퍼킨스 그 타자기가 조그만 거니까 그거 가져가서 그걸로도 이제 연습하라면서 하니까 또 재미도 있고 또 금세 또 습득이 되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점점 그거 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테스트를 하러 이제 또 한번 이제 오라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서 그거 네가 한번 찍어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외워서 찍은 게 아니고 기호표를 보고 가면서 떠듬떠듬 찍어서 내가 이제 그 성사문에 시를 썼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보시더니 너무 잘 썼다고. 너 이제 나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점자를 시작했고 그러자 이제 합격 통지서도 받았거든. 합격을 했어. 근데 고민이 돼. 사실 그때 젊은 나이에 그 좋은 직장 가고 싶지. 누가 점자 배우고 싶겠어. 근데 막 갈등하고 하는 건데 워낙 이제 또 우리 부모들이 저기 할아버지하고 또 저기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한번 배워봐라. 여자가 네가 벌면 얼마나 벌겠냐. 직장생활 얼마나 하겠냐. 그래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저기 하고 점자를 이제 계속 이제 연습도 하고 하다면서 이제 어느 도달하게 되니까 성경을 찍으라고 그러시더라고. 이제 아연판이 있잖아요. 아연판 그 사이에 종이를 넣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꽂으면은 성경을 보고 나는 성경책을 직접 보고 이제 점자를 이렇게 찍었죠. 점자를 찍고 이제 발로 그거는 누르면서 찍어. 그래서 그거 다 찍어진 다음에는 다시 이제 종이를 빼서 롤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점자 아연판째. 그래서 그 속에다 넣으면은 그리고 돌리면 그게 눌려져 가지고 점자가 나와요. 이제 틀린 거 다 체크하셔요. 그럼 이제 또 그걸 또 제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건 또 다시 찍어야 되고. 점이니까 틀리기가 쉽잖아요. 점 하나가 틀려도 틀리는 거니까. 직접 밴드는 이상진, 김철련 선생, 이종덕 교장 선생, 맹학교에서 이종덕 선생님, 이제 그 옛날 분들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 그런 분들만 이제 그 당시에는 외정 시대였대요. 외정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저기를 하는데 몰래 이제 한국 이제 우리 점자를 가르쳐 주시나 몰래 해가지고 하고 또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 박수선 선생님 사감도 하셨대요. 그러면은 이제 불을 다 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불 끄고 그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배 위에 돌려고 불 끄고 다 하고 그 한글 점자를 이렇게 익히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 니네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나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런 면에서는 많이 충고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일본에 대한 저기가 많이 안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이 한글에 대한 저기는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한글이 글씨로 왜냐하면은 어디서 가서 글을 쓰더라도 띄어쓰기라든가 뭐 이거 다 있잖아요. 맞춤법이라든가 이렇게 소리로 듣고만은 안 되잖아요. 쓸 수도 있어야 되고 듣고 깨닫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글이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야. 우리 정상인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듣고 말하고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많이 존경합니다 하고 하고 싶어요. 거기서 내가 배운 게 그래도 맹인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었고 했던 거는 그래도 박두성 선생님의 그 정신이라든가 그게 나한테 좀 전해진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건 하고 싶어요. 진짜 저를 많이 사랑했거든. 76세예요. 20살 때로 기억이 돼요. 그때 돌아가신 해였으니까 몰라 지금 70 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원래 제가 점자가 있는지 맹학교가 있는지 몰라서 12살 때까지는 점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도 다리 그쪽에 가서 박두선 선생님께서 점자를 만들고 맹학교가 뭐 부산에 송도에 있고 그 얘기를 들어서 학교를 갔거든요. 가서 처음에 본 게 그 요한복음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두선 선생님이 한글 점자를 만드셨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제 늘 그 동경을 했지. 언제 한번 뵈야 될 텐데. 근데 부산에 있었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재생원에 계시면서 이제 그 점자를 만드셨고, 두 번째로 점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이, 그러니까 맹인들이 쓸 수 있도록 끝까지
통신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통신교육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로는 통신교육이 굉장히 힘들었고, 부산에 그 누구야? 서성률인가? 그 양반이 통신교육으로 이 점자를 익혔대.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이제 좀 놀라웠어요. 어떻게 통신교육으로 글자를 가르치는 그런 분이니까 엄청난 내공이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학생 때 했어요. 율목동 25번지로 기억이 되는데, 찾아갔는데 그 골목에 갔는데 대문에 큰 그 태극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범상치 않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사모님이 나오신 것 같아. 그래갖고 처음에 누군지 몰랐지만은,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나는 처음이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 있다가 공부하러 온 맹인 학생이, 그 당시에는 맹인 그렇게 말했거든. 시각장애라고 안 그랬어. 맹인 학생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어떻게 얘기 듣고 왔느냐고, 누구한테 얘기 들었냐, 자세히 이제 물으시더라고. 그런데 그때 벌써 중풍이 와서 말이 분명치는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할 거 없지, 우리는 그때 뭘 사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래, 뵙고 싶고요. 기왕 왔으니까 이제 목하고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 그랬어. 그랬더니, 주물을 줄 알면 하는 거 좋지.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하는데 그렇게 체격이 좀 단단하기는 해도 그렇게 크거나 그렇지는 않았어. 못 뵀어요. 그 해 8월 25일인가, 방학생인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부산에 방학 때 부산에 있었거든. 그래서 장례식에도 못 와봤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항상 추모 예배를 율목동 생가 계시던 자택에서 했는데, 그때만 참석을 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재생원에 다녔던 김기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 양반이 직접 평소에 뵙고 공부했고 하던 얘기를, 또 당신이 직접 본 거 아니고 선후배들한테 들은 그 당시 우리 박 선생님한테는 원체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자꾸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니까 수업 시간에 마치 좀 휴식 시간이 되거나 그러면은 짬짬이 이제 재밌는 얘기 하듯이 그런 얘기들을 해. 시각장애인 교육은 말하자면 쉬는 시간에 조크 같이 전해지는 옛날 역사의 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 얘기를 많이 알죠. 교과서 내용보다는. 박두 선생님이 사감 선생님을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원체 배가 고프니까 이제 호떡을 사가지고 좀 시력 있는 아이가 들어오면 이제 수의실에서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이고는 모자를 쓰고는 이제 들어오는데, 박 선생님 눈치를 알고 일부러 그냥 학생을 세워놓고 계속 짓궂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그 호떡이 뜨거운 게 이마를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호떡을 이제 뺏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게 조금씩 밥그릇 위에 잘라 놓았다라든가 그런 얘기. 인천의 화평의원 삼청에 가면 손수 박도 선생님이 기록한 맹인사업협회 맹사일지라고 그렇게 표현된 건데, 그걸 현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아버지가 글쎄 마음대로 글자를 써가지고 잘 못 읽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중얼중얼 하시면서 그걸 다 읽어줘요, 우리한테. 그래서 녹음으로 해오기도 하고, 나중에 이완우 박사, 강현진 선생 이런 분들이 이상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박두성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쓰는 사람은 다 그 자료를 박정희 여사한테 가서 얻어온 거예요. 가족들한테는 엄격하고, 시각장애인은 무조건 자식이고, 저희 세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 한 60%는 박두성 선생님한테 직접 교육받은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 지나서 휴게 시간이 되면은 그 얘기는 그냥 심심치 않게 나와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지. 그런데 축약할 수 있는 것은 너희는 눈만 안 보이지 생각은 멀쩡하다.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인성을 나쁘게 하는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행동은 더 똑바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비교하기를 그 당시 학교 같이 있었으니까 농아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요. 너희들이 농아 학생 같이 생각이 모자라는 게 아니지 않냐. 그 우리는 농아 학생들도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보는 거지만은 생각을 깊이 해서 할 수 있는 건 역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들이 벙어리처럼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주 대어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 그 특수교육의 선구자, 애명정신의 화신,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태국 문의를 보고 애국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만일에 뵙게 되면 나는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내 나이가 26이라고 명학교에 들어온 시간을 내 나이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의 양반이 어째서 20년밖에 근무 안 한 48세 학교를 그만두고 나갔을 수가 있느냐. 좀 더 있으면서 더 가르치고 더 정신적인 그 문화적 자산을 남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지. 지금 그때는 안 물어봤는데 지금 만일에 기회가 된다면 그거 아마 물어보게 될 거야. 여덟이요. 59년 그때 당시에 그 지금 해강 학교가 인천 그 송월동 3가 3번지에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안마도 배우고 했는데, 그때 그 박 선생님이 중풍으로 누워 계셔서 우리가 안마를 해드리러 다니게 된 게 동기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뭐 이주환 씨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사모님이 이제 김경래 여사인데, 그 율목동 25번지예요. 거기 집이. 그리고 이제 문에는 태극기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찾아가서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려면 여기 태극기 그려 있는 집이 어느 집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찾기가 쉬웠고, 그 기독병원에서 내려가 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조금 가다 왼쪽에 있었는데, 머리 위에 이렇게 줄을 매놨어요. 그래서 그 줄을 이제 붙들고 일어나시고 뭐 그런 정도였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디를 가든 맹인은 맹인 표시를 내야 된다. 보는 채 하지 마라. 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밝히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고,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배워야 된다. 나이가 적든 많든 배워야 된다. 근데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기초 한글을 알면 엄청 쉬워요. 한글을 모르면 더 어려운데, 한글을 알면 쉽고, 그 다음에 이 배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원리만 그냥 알면 금방 배우죠. 빨리 안 되는 것이 읽는 거는 감각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뭐 126이다, 뭐 345다 이런 모양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빨리 들어오면 빨리 배우고, 안 들어오면 이게 몇 점인 줄 모르고 만져봐도 이게 뭐 156인지 134인지 이런 걸 못 느끼겠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못 배우는 거죠. 점자국 칸 안에 점이 6개거든요. 6점 가지고
그 많은 글자를 다 쓸 수 있게끔 했다는 이거는 대단한 거죠. 다만 그 차이점 이런 거는 묵자는 받침을 밑에다 쓰는데 점자는 그게 안 되고 그냥 일자로다가 쭉 나가면서 아 다음에 니은하고 그 다음에 또 어 쓰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종덕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전태환, 이상진, 김홍진, 뭐 한현진 뭐 이런 분들하고 그 머리를 맞대고 막 의논도 많이 하고 했죠. 서울명학교 나중에는 이제 교직에 계셨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학생 신분이었겠죠. 뭐 그 맹학교에 근무 하시면서 아마 거기에 대한 거를 그냥 많이 그 절실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책을 읽는 방법은 뭐 나왔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처럼 뭐 녹음 도서나 뭐 아니면 뭐 파일이나 뭐 이런 거로다가 뭐 들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있었겠지만 막 읽는 방법은 없었을 거예요. 녹음 도서로 듣든 뭐 파일로 듣든 들을 때 듣더라도 내가 배워놓고 배운 걸 알면서 듣는 거하고 그냥 뭐 점자를 모르고 그냥 그 내용만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또 있으면 점자는 읽고 잃어버렸으면 금방 뒤로 가서 금방 다시 읽지만 녹음 도서나 이거는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알아도 점자를 배워놓고서 들어도 들어야 된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안 보여도 그 집안에서 가사 일을 할 줄을 알아야 도우미를 쓰든 누구를 쓰든 간에 시켜 먹을 수 있지, 내가 모르면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워야 된다. 전 주장이 그거예요. 또 그런 거는 선생님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하고요. 애들이 안 배운다고 그래도 안 배우면 안 되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할 수 없이 배우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배우겠다고 하는 게 녹음 도서가 발달이 되고 뭐 저기 하니까 그냥 들으면 되고 막 그러니까 점자 몰라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책 읽는데 어려움이 없고 점자 뭐 안 써도 되고, 선생님 덕분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죠. 안 계셨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뭐 그런 말씀. 저는 사실 어려서 들은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직접 박두성 선생님의 수제자는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는, 우리 아버지가 명학교를 다니실 때는 이미 그러니까 퇴직하고 난 이후셨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학생들하고 함께 박두성 선생님을 만나고 알게 되시면서부터 아주 긴밀하게 만나시고 더 자주,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자주 찾아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두성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저희 관장님이,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고요. 또 그래서 생전에 박두성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병이라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점자 도서관이나 점자책을 제작하는 이런 문화 사업을 하도록 계속 격려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도서관을 설립하실 때도 평생 사회교육기관으로 점자책을 가르치는 박두성 선생님의 그 목적을 또 실행하는 데 초점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도 냉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박두 선생님이 통신교육을 했으니까 그런 차원의 같은 교육도 실행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편지를 보내주고 뭐 답을 주고 또 실제로 가끔은 저희 아버지가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 위에는 또 한글 타자기까지 전해주면서 한글 공부도 하실 수 있도록까지 하는, 그러니까 점자와 한글과 그 모든 것들이 시각장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 아버지가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문헌에서 보니까 박두성 선생님이 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했던 그런 통신교육의 일환이었더라고요. 이제 아까 박두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점자 도서관을 운영하시게 되니까 참 좋아하시면서 그럼 가지고 있던 것을 기증해 줄 테니까 이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셔서 점자 재판기, 인쇄기, 그리고 가지고 계셨던 책들을 다 기증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근데 이내 이제 너무 노후된 기기이기도 하기도 했고, 저희가 또 외국에서 후원을 받기도 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만들기도 해서 이제 조금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다른 기계를 사용하고 그거는 보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암 점자도서관이 설립이 되면 저희가 다 그쪽으로 다시 이관해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그 책이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기계와 인쇄기, 그다음에 점자책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도서관으로서의 시작은 같이 박두성 선생님의 유지와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의 언어로 공식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때도 언어는 똑같은 사람에게 다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이 언어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물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시각장애인에서 점자로 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외에도 분명한 점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점자에 관련된 문헌, 점자에 관련된 것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인 점자가 점자법으로 설립되기 전과 설립 후에 점자의 사용과 그거에 대한 활용은 더 확실하게 명명백백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자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디지털 파일로 책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점자에 대한, 점자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진다기보다는 활용 인구가, 그러니까 책 독서에 있어서는 점자책 읽는 분이 적기는 해요. 그건 또 점자책을 제작하는 기관들도 점자책보다 다른 방법의 유형의 책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적으니까 점자책보다는 다른 유형의 디지털 파일이나 음성도서 책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책을 읽는 어떤 상상력, 창의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동안 이제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은 박두성 선생님의 그 기념에 관련돼서 사업을 참 저희 아버지가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예배, 추도 예배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념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점자 기념일도 굉장히 활발하게 행사를 진행해 오긴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차 약화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조금 약해져 간다라는 이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하셨고요.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 이제 새로운 세대들의 시각장애인 분들은 점자보다 컴퓨터나 정보화 기기에 더 많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점자에 대한 인기, 관심도는 사실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마침 이런 행사를 또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박 선생님이 다시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참 기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도 부족하나마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